3월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 강도 옥중투쟁 145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달 31일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서 인신 강도 된 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4년 동안 정말 옥중에서 침묵으로 투쟁해 주시는 박근혜 대통령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3월 26일이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6주년이시고 또 천안함 폭침 1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3월 27일은 우리 공화당이 새로운 투쟁 방법으로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 인신감금 반대 투쟁을 가집니다. 또 4월 10일은 부산에서 부정부패 정권 문재인 추출 척결 투쟁을 가집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오늘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를 총력 투쟁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를 우리 공화당 반독재 불법 탄핵 투쟁 총력 투쟁 기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자유파 국민들이나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참하시고 또 많은 동지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공화당의 15개 발전 방안 변화하는 우리 공화당이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에 안주하는 공화당 같은 우리 공화당 같으면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래 보는 사람입니다. 변화해야 되고 쇄신해야 되고 소위 말하는 3대 혁명, 정치혁명, 정당혁명, 정치인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내부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벌써 작은 성공에 자만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대 악과 싸우는 그러한 정당이 되려면은 우리가 거대 선에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뿐만 아니라 보수를 자처하는 김종인을 비롯한 국민의힘, 김종인, 김건식 그들은 자유우파 보수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의 판을 흔들고 있는 이러한 악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힘든 쇄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한테 거대 악과 싸우는 원동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의 조직은 130개의 조직위원장으로 거의 올스펙된 상태입니다. 당의 재정도 당세가 커진 만큼 재정이 더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당의 투쟁도 실질적인 국민에 다가가는 투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은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다음 대통령 선거도 그렇게 치를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11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 당이 사활을 걸어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 우리가 가지는 반독재 투쟁, 반불법, 반탄핵 투쟁, 이러한 투쟁의 명분과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누구도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어떠한 누구도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1개월 남아있는 대통령 선거에 당의 모든 사활을 걸겠다라는 각오로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은 옳은 길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추구하는 가치 또한 옳은 가치입니다. 작은 애국심이나 작은 애당심, 이기주의, 분파주의, 내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자만, 이것이 당을 어렵게 만듭니다. 당대표만 당의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고 당의 조직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정당이 아닙니다. 인초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명대를 통해서 당세 확장에 국민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간 구리, 남양주, 춘천, 원주, 강릉, 울진을 다녀왔습니다. 구리의 강태성 위원장님은 9시 가까이 됐는데 벌써 서명대를 준비를 하고, 여성 동지는 혼자서 현수막을 다는 장면을 보고 정말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전국에서 서명대 구조나 서명활동 또 투쟁활동을 구리 서명대가 대단히 잘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구리에서 돌다리 사거리에서 하는 그 투쟁을 한번 시간 되시면은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10명이 투쟁을 하는데 1000명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남양주의 최민자 동지 부부와 동지들께서 비가 오는데 일찍 서명대를 차리고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이 그렇게 우리 당원들은 처절하게 국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 장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우대석당 한 명의 한 분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한 분이라도 더 우리 당에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처절한 투쟁을 하는 동지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공화당 15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여러 루트로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 지도부나 당 사무처나 또 시도당 혹은 일반 당원, 책임당원 관계없이 당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안을 이번 주 수요일까지 받고 일주일간 논의를 거쳐서 당의 방향 설정을, 큰 변화된 방향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 중에서 특히 SNS에 대한 투쟁은 우리 당의 사활을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이 하는 이 처절한 투쟁이 기존의 언론 방송들은 의도적으로 덮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튜브를 통하든 SNS를 통한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SNS 본부를 신설하고 여기에 당의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당의 시스템화라는 것은 어떠한 지도부가 들어오더라도
당은 그 성공을 위해서, 정권 창출을 위해서 뛰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을 시스템화하라는 것이 제 내려진 당원들의 준엄한 명령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을 시스템화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시민단체 비슷하게 가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4년차에 들어가는 정당으로 우리 당을 8월 30일 4년, 이제 5년차에 들어간 때까지 우리가 모든 당의 시스템, 또 정당으로 할 수 있는 이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그러한 준비들을 해야 됩니다. 항상 과정만 있고 결과가 없는 용두사미의 행태는 버려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용과 같이 크게 그림을 그리다가 나중에 보면은 흐지부지 도구조차도 없이 그냥 결과가 없는 그러한 투쟁은 동지들을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당원 동지들도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우일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건식이라는 자가 또 막말을 퍼붓습니다. 운빠, 태극기 부대, 안빠, 태극기 부대를 대깨문하고 똑같은 존재로 하고 있는 김건식은 역시 빨갱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른쪽 자유우파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가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나 많았는지, 또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자기의 국회의원 자리를 위해서 얼마나 못된 짓들을 했는지 김건식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가 자유우파가 아니라는 것을. 김종인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김종인은 자유우파가 아닙니다. 안철수를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안철수 또한 자유우파가 아닙니다. 윤석열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는 좌파 우파의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공화당은 힘들지만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시류에 휩쓸리고 우리도 홍준표, 황교안, 윤석열 이런 식으로 왔다가리 갔다리 하는 우리 공화당은 벌써 사라졌습니다. 우리 동지들이, 자유파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말로는 떠들지만은 좌파 얼치기 세력입니다. 좌파에도 인기지 못하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좌파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신용을 하는 겁니다. 또한 반보수 우파 세력이고 반체제 세력이고 결국은 그들이 모두 합치면 탄핵 세력입니다. 이 탄핵 세력과 처절한 투쟁을 우리 공화당은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시대적 사명이고 역사적 책무입니다. 우리는 시대가 우리 공화당한테 주어진 사명과 역사가 우리한테 준엄한 명령을 내리는 책무를 자랑스럽게 받으면서 해나갈 것입니다. 이건 오늘부터 4월 10일까지 종료투쟁기간으로 설정되는데 그 결정적 시발점 중에 하나가 27 대구 집회입니다. 의동주 여러분, 문재인 좌파 독재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시죠. LH 사태로 문재인 정권은 정말 막강한 공분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우리 공화당이 중심이 돼서 문재인 정권을 완전히 무대 그렇게 하려면
27일 대구 집회에서 정말 우리 보아당 동지 여러분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바로 좌파 독재정권 문재인 척결 이 구호를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집회 형식은 우리가 방역 지침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지만 집회 인원 말고 인도에서 참여하시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회 오히려 이 방역을 핑계로 일종의 전세지 정치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집회 그 방역 원칙을 지키면서도 정말 구름같이 많은 국민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방역을 개입하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무력화될 수 있다. 이 국민의 분노에 의해서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번 토요일 대구 집회부터 정말 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우리가 서울역이나 광화문에서 그 집회의 일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지 여러분께서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널리 주변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이제는 종말이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대구 집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국민들께서 아무리 이제 이 정권이 실상을 숨기려고 해도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인 여러 가지 그 일탈행위들에 대해서 좀 인지하는 능력이 인지도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역사상 아마 최악의 여론조사가 물론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는 있습니다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는 국정 수행평가도 긍정적인 평가가 3.6%가 하락한 리얼미터 조사에서 34.1%, 잘못하고 있다 부정평가는 62.2%로 아마 최고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28.2% 차이가 나는데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 투기사채, 집급 등등 이런 민생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미국의 그 국방장관이 와서 하고 간 다음에 여기저기서 분석하는 한미동맹 파탄 목소리도 일주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하면서 이것이 지금 민심입니다. 28.1%나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우리가 대구 집회로 좀 대한민국 보수의 원조라는 대구 경북에서 이걸 못 만들면 어디서 만듭니까 도대체.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이번 주에 27일 날 토요일 날 대구 집회를 정말 문재인 정부가 몰락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알리고 횃불을 정말 들 정도의 그런 심정으로 문 정부는 끝났다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대구 집회로 삼아야 되겠다. 당에서 총력 투쟁하는 그런 집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35.5% 나오고 민주당이 28.1% 나오는 거 보면은 안철수, 오세훈이가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우리 당도 여러 가지 고문 끝에 지금 후보를 안 내면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 단일 후보가 승리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지 말고 정말 단일 후보를 해가지고 어떻게 야당 역할도 안 하는 가짜 보수당 같은 국민의힘이 35.5%로 민주당 28.1%를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런 엄청난 대세에 대해서 국민이 만들고 있는 동력을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당은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 하락폭 중에서 재밌는 게 대구 경북은 9.3% 하락했는데 광주 전라 지역도 5.8%나 하락을 했다. 이거는 이제 호남 지역도 나라를 송두리째 이렇게 지금 거꾸로뜨리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호남 민심이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얻어먹을 수는 있어도 이건 안 되겠다는
그러한 그 큰 흐름이 형성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뭐 2+2 회담 통해서 또 각자의 국방장관,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만 이제 이 정권의 실체를 보고 간 것 같아요.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 그래서 기자회견상에서 성명서에는 못 담고 북한 인권 문제, 북한 비핵화 문제, 중국 공산당 견제 문제를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때 맞춰가지고 미국 국무부에서 인권 문제에 제기한 2020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 보면은 과거에 담지 않았던 우리 대한민국도 인권을 경시하는 인권 탄압 동조국처럼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도 대북전단 그 금지법을 강하게 지금 문제 삼고 있고 인권운동가들이 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걸 비판하고 또 부패 문제까지 거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 조국 전 장관과 그 안에 그런 다른 가족들에 대한 부파 수세 문제라든지 윤미향 의원 그런 애는 준사기 행각에 가까운 문제, 횡령 배임 문제 등등 또 성희롱 문제까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부산시장 전 오거돈 씨 이런 문제까지 지금 그 2020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이렇게 담고 있는 걸 보면은 이게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명확한 그 국제 무대에서의 그 정책 지침이 나왔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도 우리 정부에서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앞으로 핵심적인 사안으로 담고 가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일부라든지 이런 데서 아무리 북한을 옹호하고 그러려고 해도 이 흐름을 절대로 막을 수는 없다. 심지어는 우리 정부는 지난 1월달에 최영현 인권위원장이 마치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유엔의 권고를 둔갑시켜가지고 북한 인권법 폐지를 향후까지 포함시키는 등 이런 것들도 미국에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고 지금 북한 인권법 2005년도에 발의해가지고 11년간 표류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 가까스로 2016년 통과시켰는데 북한 인권재단 문제, 북한 인권 기록보존수 문제 아무것도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과 북한의 신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이 정권의 잘못된 방향이 올해만 지금 북한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서 올해만 6차례 북한 인권 개진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사실 보더라도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영민주하고 있고 민주주의가 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이 우회적으로 이렇게 계속 비판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조금 더 깨닫고 있는 이런 상황 중에서 핵심 사항이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아니 왜 미국하고 일본은 저렇게 동맹체제가 잘 되고 훈련도 더 하자고 그러고 형명서에 구체적으로 담고 그러는데 한미 간의 이런 2+2 회담 결과에서는 두루뭉실한 그런 성명서 내고 특별한 결과가 안 나오고 이거는 이 주사파 정권이 북한을 주적 개념에서 국방부에서 빼고 미국은 북한과 중국을 주적으로 생각하고 설정하고 이 국제정치 무대에서 패권 전략을 짜는데 대한민국 주사파 정부는 북한이 주적이 아닙니다. 주적이 아니니까 자꾸 인권 문제 거론하지 말자고 그러고 비핵화 문제에서 북한 자 빼자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적 개념을 공유하지 않는 한미 간에는 동맹체제가 아닙니다. 주적 개념을 공유하지 않는 동맹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2차 대전 때도 미국과 소련 연합국으로서 나치 히틀러를 견제할 때 체제는 다르지만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동맹국가로서 2차 대전을 종전시켰는데 지금 한국과 미국이 주적 개념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동맹국가로 역할할 것이냐. 이게 뭐 적나라하게 이번에 드러나고 국민들도 이제 이걸 느끼고 있다. 미국하고 일본에서 해견할 때는 센카쿠 열도에 중국이 손을 댄다든지 대만에 중국이 손을 대면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싸우겠다. 막말로 연합에서 군사행동까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한국과 지금 미국은 한미동맹체제 북한의 인권 문제도 거론하지 않으면 이 정부 비핵화 문제도 문구에 살비고다가 이 정부의 그런 태도가 가지고
어떻게 이걸 동맹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깨달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정부는 이제는 뭐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을 거의 뭐 사장시키고 있는 수준까지 왔다, 이런 깨달음들이 커지고 있는 이런 엄청난 시기에 와 있는 겁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을 우리 당이 집회를 통해서 더 알리고 퍼날리고 유튜버를 통해서 해외를 알려서 대한민국에도 자유우파의 진정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국제 외교 무대에 우리가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꾸 수사지휘권 활동하고 그러는데, 아니 뭐 도대체 이거 무슨 자범 사기범이 증언한 거 가지고 수사지휘권 활동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수사지휘권이 딱 4번 행사됐는데,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장관이 그거 행사해가지고 김종빈 총장이 사직서 쓴 사건이에요. 이 정부에서만 3번째 아닙니까 지금? 대법원 전원이 한영숙 전 총리에게 최소 3억 원 이상이 제공됐다고 실형을 구형한 문제를 가지고 자범 사기범이 한 얘기를 가지고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또 활동하는 걸 보고, 이거는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국격이 있는 것이, 사법양심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여론들이 들끓으니까 이게 지지율 격차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검찰의 독립성을 말로만 이야기하지 완전히 지금 검찰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데, 그나마 양심 있는 검사들이 지금 남아서 이걸 거부한 거는 아주 대단한, 검찰청이 그래도 마지막 양심을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됩니다. 박범계 장관 당장 사퇴하고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법무부 수장이 이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의 정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저도 깜짝 놀란 게, 지금 이제 우리 백신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하여튼 유럽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여러 가지 해서 접종을 하다가 혈전이 생겨서 임시 중단했다가 다시 뭐 일단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그 유럽연합의 보건당국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백신 확보한 것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밖에 없다 보니까 거의 그밖에, 뭐 정전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100% 안전하지도 않은 그런 백신을 지금 노인분들한테 접종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 참 처절한 게 아닌가. 그렇게 백신 확보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오늘 어느 일간지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백신도 104번째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37일 회원국중에서 꼴찌를 했고, 적어도 아프리카 수준의 이런 나라들로 백신 접종 수준을 떨어뜨렸는데, 지난달 26일 날 백신을 시작해서 20일까지 우리가 지금 백신 접종이 뭐 1.32%입니다. 67만 6,900명. 그러니까 하루에 지난 23일 동안 평균 24,300명꼴로 맞았다. 이 속도대로 인구의 70% 맞아가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은 다음 달에 마스크 벗는다고 그러는데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면 8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럼 그동안에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통제되고 닫고 문 닫고 거리두기 뭐냐 하면서. 이런 엄청난 국가의 자해극을 펼친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세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2분기에 원래 정부는 1,150만 명에 접종한다고 목표를 설정했는데, 확보한 백신은 현재 805만 명분이다. 345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정세균 총리하고 질병관리청장 이거 나와서 사죄하고 말이죠.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뭐 하는 거예요? 따지고. 예? 이게 뭐 다른 거 재난지원금지고 이런 건 뭐 신속 식별로 해서 처리하고 돈 만들어가지고 뿌려대고 말이죠. 가덕도 신공항 문제, 4차 재난지원금 이런 거는 곧바로 국회에서 만들어가지고 돈 준다고 선거에 투표에 도움이 되고 이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가 뭔지 설명도 안 하고 국회에서 따지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 정권이 안 되는 정권이라는 거예요.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으면. 도대체 이런 엄청난
실정을 하고도 그냥 넘어가고 시시하는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걸 못 따지는 국민의힘, 이렇게 국민들이 대안이 없어서 지지를 해주는데도 역할을 못하는 국민은 더 나쁜 정치 세력이다. 보수도 아니면서 보수인냐 지금 폼 잡고 있는 말이죠. 이 인사들 정신 차리고 마지막 남은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겸허하게 되새기면서 이렇게 열심히 또 우파 자유우파 진영을 대표해 투쟁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과 같은 의로운 세력에 대해서 디스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반성하고 고맙다고 그러고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협력할 때 무엇이든지 이런 자세를 전환을 해야지. 탄핵을 한 가짜 사기꾼들이 보수를 주도하는 이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우리 국민들이 무슨 양심을 가지고 보수라고 칭하겠습니까? 정말로 반성하고 이제 1년도 안 남은 마지막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기회에 정말 자신들로 돌아보고 정말 겸허하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보수가 돼서 우리 공화당과 함께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진정한 보수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님 옥중투쟁 1453일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27일 이번 주 토요일날 탄핵의 부당성을 국민들께 알리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문재인 귀태 정권 척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대구에서 가집니다. 탄핵은 거짓이고 불법이며 권력 찬탈이었습니다. 시중에 떠돌던 수많은 루머들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서원 씨의 태블릿 PC, 안종범 수첩은 법원에서 증거로서 인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거짓 선동이 사실로 둔갑해 여론 재판을 통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고 문재인 쿠데타 정권의 권력을 찬탈당했습니다. 탄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패하고 무능력한 사류 정치인들이 묻고 지나가려고 수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옥중에서 침묵 투쟁을 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한 목숨 걸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무효와 즉각 석방을 외치는 우리 공화당이 있는 한 탄핵의 강은 절대 건널 수 없습니다. 촛불 광풍이 몰아치던 2016년 겨울에 그랬듯이 전 국민이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패에 신음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빼앗긴 2021년 봄에도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무효만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 개헌에 눈이 멀은 부패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겹게 싸우던 깨끗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이제 기존 정치권, 특히 자당의 대통령을 앞장서 탄핵한 불법 탄핵 정당 국민의힘은 그 존재 이유를 잃었습니다. 만약 문재인과 사탄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10분의 1이라도 유능했다면, 100분의 1이라도 청렴했다면, 1000분의 1이라도 정직했다면 우리 공화당은 존재 이유를 잃고 방황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기 탄핵파들은 무능하고 독선적이며 위선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당하고 공정하며 청렴한 정치인을 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어느 누구도 이 중 하나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우리 공화당만이 대한민국 땅에 유일한 보수 우파의 이념을 가진 당당한 정당,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공정한 정당, 땅 투기와 같은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청렴한 정당입니다. 대한민국 땅의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음을, 국민이 살아있음을, 대한민국 땅에 아직까지 꿈과 희망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이번 집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월요일부터 3월 21일 일요일까지 우리 공화당 서명대 운영 결과입니다. 서울입니다. 강서구 갑팀이 천호 이마트 앞
강서을팀이 송정역 1번 출구 앞, 구로구팀이 이틀 동안 신대방역 1번 출구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대문구팀이 불광역 3호선 7번 출구, 송파구 병팀이 가락시장역 3번 출구, 송파을팀이 이틀 동안 가락시장역 7, 8번 출구 롯데마트 앞, 잠실역 8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양천구팀이 신정내거리역 3번 출구에서, 은평구팀과 서울시당 연합팀이 청량리역 4번 출구에서 게릴라 서명대를, 나라공팀과 영등포구 갑팀 연합이 도림천역 2번 출구 신정다리 밑에서, 서초 갑팀과 목련팀이 고속터미널역 8-1번 출구, 성동구 풍물단 연합이 왕십리역 5번 출구, 진추모팀이 영등포역 광자, 초지일관팀이 신림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산입니다. 기장군팀이 기장 1광역 앞에서, 북구 사상구 강서구팀이 나흘 동안 북구 금곡동 하나로마트 앞, 백양대로 1200 다이소 앞, 사상구 괴법동 이마트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사하구팀이 5일 동안 남포동 롯데리아 앞, 부산 자갈치 농협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진구 동래구팀이 나흘 동안 서면 로타리 국민은행 앞, 부전시장 부전농협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구입니다. 북구 7구 운암역에서 유니너TV님이 1인 서명대를 하셨습니다. 달서구 갑팀이 성서 홈플러스 앞에서, 북구 갑과 북구 을팀 연합이 이틀 동안 침산 사거리, 오봉 오거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수성구 갑팀이 동아쇼핑 수성점 앞, 중구 남구팀이 이틀 동안 서문시장 국민은행 개성주차장 앞, 앞산공원 보산골 장날 식당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달성군팀이 3일 동안 경북 성주 전통시장 입구, 고령 대가야 시장 입구, 달성군 옥토 송해공원 2주차장 산책로 입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인천입니다. 동구 미추홀구 갑팀이 동인천역 4번 출구, 부평구 갑팀이 동암역 남부광장, 계양구 갑팀이 계양 이마트 옆 코너 GS25 편의점 앞, 서구 갑 서구을 연합이 검단 사거리, 중구 강화군 옹진군 팀이 신포시장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 시당팀이 대전역 서광장에서, 유성구 갑팀이 이틀 동안 유성구 수통골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울산은 울산 시당팀이 호계시장 나정 한복 근처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기입니다. 구리시팀이 돌다리 사거리, 김포시 갑팀이 김포시장 앞, 남양주시팀이 도농 이마트 앞, 부천시팀이 부천역 남부역 광장, 서안양 1팀이 안양유원지 폭포수 앞, 성남시 중원구팀이 수정구 태평동 성남 공설시장 앞, 시흥시 갑팀과 시흥시 을팀 연합이 시화 47블럭 5일장, 안산시 단원구 갑팀이 선부역 중앙역 상록수역, 양평팀이 양평 용문역, 여주시팀이 여주시장, 용인시 갑팀이 용인사거리, 의왕시 과천시팀이 과천대공원역 2번 출구, 포천시 가평군팀이 포천장날 포천경찰서 앞에서, 하남시 남양주시팀 연합이 하남 덕풍시장 앞, 그리고 김영철팀이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강원입니다. 강릉시 소양팀이 중앙시장 은행나무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충북은 충북도당팀이 단양구경 재래시장에서, 충남은 충남도당팀이 온양 온천역 앞, 서산시 태안군팀이 서산시 국민은행 앞 버스 승강장 옆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북입니다. 경산시팀이 경산시 경산시장 제1야구 앞에서, 경주시팀이 경주중앙시장,
구미시 을팀이 서청대 기도회 연합과 이틀 동안 선산시장 농협 앞 구미인동 부영 3단지 별빛공원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영천시 청도군 팀이 청도에서 서명대를 했습니다. 경남입니다. 마산 회원구 팀이 NC 야구장에서, 김해시 갑팀이 나흘 동안 진영 파출소 앞, 김해 유라 경남은행 앞, 삼방동 탑마트 앞, 김해 수로왕릉 앞 잠날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거제시 팀이 방문 서명대를 했습니다. 제주는 제주도당팀이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부근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기타 민원실을 통해 이틀 동안 당원분들이 입당을 하셨습니다. 서명인수 1781명, 일반 당원 2784명, 책임당원 474명, 총 서명인수 1781명, 당원 3258명이 우리 공화당의 새로운 당원으로 입당하셨습니다. 서명대 지역이 많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따뜻한 봄날 휴일에도 쉬지 않고 서명대를 운영해 주시는 당원분들께 감사드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공화당은 절대 유튜버 분들에게 개인적인 돈이나 이런 걸 주지 않습니다. 후원 방송을 해주신 유튜버 분들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지만, 그런 말들이 자꾸 들어온다고 불평이 들어오고 있어서 커미션이나 이런 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그런 일을 하는 정당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들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지금 4.7 보궐선거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진정한 가치를 가진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정당이 어딘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7 보궐선거가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 보궐선거를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7 보궐선거에 왜 국민들이 이렇게 혼란 속에 있어야 되는지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성추행으로 인해서 조사도 받지 않고 조사를 받기 전에 자살을 한 박원순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추행범입니다. 또 부산의 부산시장 오거돈, 그 역시 성추행범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도는 얘기가 가덕도 신공항에 300억의 시세 차익을 벌었느니 어쩌느니, 이게 혼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위에부터 밑에까지 정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가짜를 걸러내는 이런 선거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짜들이, 이 민주화 파리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이들이 서로 나눠먹기, 짜고치는 고수도 자기들끼리의 그 장단치는 모습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장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는 두 눈 똑바로 뜨고 똑바로 지켜보시고, 정말 탄핵이 잘못됐다고 탄핵 무효를 외치는 이런 후보를 뽑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것은 그래도 어느 한쪽이라도 문재인 좌파 독재의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일화를 하라는 이런 일념으로 우리 대표님께서도 그렇고 최고위원회 우리 당 전체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고 왜 우리가 후보를 안 했는지 정말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혼란 속에서 가짜들이 판을 치고 가짜 정치인들이 자기네가 주권을 잡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데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로 인해서 당선이 됐던 당선이 되는 만약에 야권 후보가 당선이 됐다면 당선 직후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탄핵 무효를 외쳐주시고 대한민국을 끊어줄 수 있는지 저희가 평가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국민을 너무 많이 속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서기도 그 가짜들에 의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선 것입니다. 그들이 합세하여 정말 정권이 끝나지도 않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강제로 찬탈하여 대통령직을 찬탈하여 그들이 차지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정말 도적질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법원에서 대통령님 그 재판을 받으면서 하나의 찌라시 가당치도 않은 이런 찌라시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됐다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정말 미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선거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정당이 어딘지 가치를 가진 정당이 어딘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 둘러봐 주시고 우리 공화당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호소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아시죠? 펜트하우스를 능가하는 막장 드라마 한명숙 부학이 이 정권에서 국민 분노를 유발을 하고 있는데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밀어붙이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에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드라마의 다음 장면이 궁금합니다. 근데 뻔한 시나리오대로라면 직권남용,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 드라마가 워낙 막장이라서 글쎄 또 문개기로 어물쩍 넘어가면서 검찰개혁으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단독, 문재인, 투자, 촛불 적폐들, 출연, 더불어 좀스러운 당, 더불어 성추행당, 더불어 투기당으로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막장 드라마는 진짜 이제 종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막장 정치에 지쳤고요. 막장 변명에도 지쳤습니다. 막장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권의 가짜 정의와 가짜 공정에도 지쳤습니다. 모든 정치 행위를 지지율 유지를 위해서 혹은 국민 선동을 위한 쇼로 둔갑시키는 이 좌파 정권 인사들의 진면목은 바로 SNS에서 그 정점을 찍는데요. 익히 우리는 조국 사태에서 조국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뱀의 혀를 낼름거리는 가증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표님께서도 SNS 활동을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SNS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본인의 SNS에 한명숙 사건을 검토하는 서류를 검토하는 자신의 모습을 직접 찍어서 올렸는데요. 이는 바로 대검부장회의 참석자에 대한 무언의 압박입니다. 묵시적 강요입니다. 3일 전 이 사진을 이후로 지금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은데 예상컨대 다음 게시글은
검찰개혁에 관련된 글일 것입니다. 박범계 하면은 바로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문정을 봐야죠. 이문정은 SNS에 뭐라고 썼을까요? 먼 하늘의 은하수를 보면서 계속 가보겠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니 내일을 준비해야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낭만도 하셔라. 14명 중에 단 2명만 기소 의견을 냈는데 은하수를 보며 계속 가보겠다고 정의로운 사람 마냥 쇼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 눈에는 한명숙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앞뒤 보이는 게 없는 무식한 아줌마같이 보일 따름입니다. 자, 그러면 전 법무부 장관은 어떤 글을 올렸을까요? LA 사건이 터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토지 공개념이 바로 부동산 개혁이라며 헌법 조문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에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이 헌법에 명시된 국토 공개념을 법률로 구체화시키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국토 공개념을 가지고 발의된 수개의 법안들은 헌재에서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고 또 LH 투기가 터지니 이런 개념을 들고 나오는 것도 정말 뻔뻔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런 토지 공개념의 부활과 토지 국유화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자 하면 또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이재명은 최근 본인의 SNS를 통해 사회주의자답게 일하지 않는 자, 일할 의지가 없는 자에게까지 주어지는 기초소득, 그리고 살림을 거둬내는 보편적 복지를 끊임없이 패친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성남시 모라토리움 선언이 쇼였던 아니었던지 간에 재정 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분께서 맨날 첫날 돈 퍼줄 궁리만 하시니까 이번에는 경기도가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20일 드루킹이 만기 출소했습니다. 공범 김경수는 뭘 할까 싶어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한심하게도 페북에 문준용 작품이나 올리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댓글이 딸랑 2개밖에 안 달렸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너 이따위로 하면 아웃시킨다. 형 실망시키지 마라.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LH 본사가 진주에 있고 또 진주와 거제에서 확진자가 연일 다구 발생하고 있는데 도지사라는 자는 대통령 아들에게 알랑방귀나 끼고 있고 또 이러한 문제의식이나 인식도 없이 버젓이 SNS를 통해 딸랑거리니까 지지자도 얼마나 한심했으면 이런 댓글을 달았을까 싶습니다. 자, 정의당 성범죄당이면서 정의당의 심상정은 성소수자 타령을 SNS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안철수 정말 기가 막힙니다. 댓글 조작, 여론 조작, 드루킹, 김동원, 만기 출소에 대해서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무능하고 독선적인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준 사람이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가장 큰 피해자다. 하지만 나는 그를 용서하기로 했다라고 안철수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일부 맞는 말인데 안철수 당신이 하실 말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왜 피해자입니까? 드루킹 김동원이 없었으면 청와대라도 들어갈 줄 아셨단 말입니까? 가장 큰 피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시고 또 그 다음 피해자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가장 처음부터 가장 끝까지 탄핵을 주장했던 자 바로 안철수였습니다. 드루킹보다 정작 본인이 민주주의 파괴자이고 문재인을 청와대에 입성시켜준 가장 큰 1등 공신임을 국민은 다 알고 있고요. 당신은 김동훈을 용서했을지 몰라도 국민은 절대 안철수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좌파 독재 그리고 위선적인 관련 것들이 이런 국민을 속이는 쇼
우리의 눈에는 한심하고 위선적으로 보이지만 많은 국민들은 순진하게도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태 국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정치는 촛불난동에 대해서 우리를 거리로 나오게 한 변화도 가지고 왔지만 국민선동이 얼마나 정치를 용이하게 하는가 하는 가르침을 좌파에게 주었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으로 악인을 선인으로 만들고 언어 도단에 가까운 언어 유희로 가짜 정의와 가짜 공정을 이야기하고 어떤 악재도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게 바꿔버리는 그들의 만행이 SNS 상에서 연일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SNS전, 여론전에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좌파의 악랄함을 넘어서 우파의 지혜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저도 게으름 탓에 SNS를 잘 하지 않는 편이지만 이번에 느낀 것은 꾸준히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내는 노력을 해야겠다. 우리끼리라도 좋지만 더 많은 우리가 되도록 손을 내밀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메시지 그리고 대승적이고 대안적인 메시지를 적시적소에 사용하는 현명한 우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조금 귀찮지만 또 조금 어렵지만 뉴스 댓글부터 유튜브 댓글, SNS를 통해서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더 노력해보자는 말씀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미 간의 2+2 회담이 열렸습니다. 핵심 어제는 핵 문제와 인권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안보의식이 상당히 약해져가고 있습니다. 이 약해져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바로는 핵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이 아닌가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이후에 핵 무기는 굉장히 고도화되고 다양화되고 다목적 하에서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무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개발되는 과정에서 미소 간의 경쟁이 있었고 미중 간의 경쟁이 있었고 많은 경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핵을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무기의 특징 때문입니다. 핵은 두 가지 전략상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제 공격과 보복 공격. 보복 공격 능력이 없는 국가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동일하게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곧 우리는 억지 능력이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열렸던 2+2 회담에서 미국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서에서 포함되지 않는 기자회견에서 정확하게 의도를 표현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이 주는 광범위한 위협을 줄여나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용 실장은 그 표현을 바꿔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두 표현의 차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한반도에서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북한이 선제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보복 공격을 할 수 있게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지입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반도의 핵무기를 모두 제거하면 미국의 보복 공격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탈피하면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것이 표방하는 실질적인 의미는 뭘까요? 대한민국의 안보가 완전히 무너지는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이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군사 안보상에 있어서 사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천안함 사건, 우리 국민이 바다에서 무참히 살해당하는 현장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재래식 무기에 의한, 재래식 방법에 의한 북한의 대남 침략 행위에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강력한 핵무기의 선제 공격 능력을 보유한 북한이 보복 공격 능력을 가지지 않은, 선제 공격 능력뿐만 아니라 보복 공격 능력도 가지지 않은 대한민국에 대한 압박은 불을 보듯이 훤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미국이 바로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고, 전자권 전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 전략은 히로시마 원폭 이후에 미중 간의 경쟁에서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덧붙여 실질적으로 핵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심지어 미소간에는 군축 회담을 통해서 서로 보복 능력을 벗어나는 무기는 축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핵 전략은 강범위하고 주도면밀하고 확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안보의 개념이 바로 한미동맹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내용보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보호를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 내용을 걷어내고 전자권 전환이라는 형태로 우리 안보를 핵무기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정말 깊이 의문시해야 되고 문제시해야 됩니다. 결국 이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 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측면이다.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공동성명서라는 합의된 표현 외에 실질적인 표현으로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강범위한 위협을 제거해야 된다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점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안보의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20대 중후반부터 핵 전략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과정에서 익혀온 원칙들, 개념 원칙적인 문제들은 지금까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개념 하에서 전략 전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주의적 방식, 소위 국가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흩뜨리는 이러한 정부의 인식을 우리는 철저하게 방어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2 회담 이후에 기사를 보면서 제가 느낀 측면은 바로 이러한 점들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현재 이끌어가는 문재인 씨 중심의 세력들이 매우 위험한 세력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직 국무총리를 지낸 노재봉 전 총리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에 있는 세력들은 뭐 과도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통역당 잔존 세력들이 조정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시중에서 나돌 정도, 노재본 전 국무총리가 표현할 정도라면
한국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국제정치학자로서 이런 표현은 국가 안보를 이끌어가는 세력들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세력으로서 신영복 씨를 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 시에 신영복 씨에 대한 평가도 문재인 씨가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사실들을 우리가 겪어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또 거기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수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안보의식은 이전에 기초하여 충분히 강화되고 학습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2+2 회담을 보면서 느낀다. 이상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2020 국가별 연례 인권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공화당도 바이든 정부의 백악관 인사와 긴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권력 찬탈이고 지금 4년 가까이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전달을 했고요. 좀 더 조밀하게 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실상을 바이든 백악관 핵심 인사들한테 전달했습니다. 정책위에서는 문서로 우리 바이든 정부의 핵심 인사한테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인신 감금은 인권의 차원에서 봐야 된다. 여성 대통령에 대한, 그것도 많이 몸이 아픈 대통령, 정치적인 정적에 대한 보복을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미국 바이든 백악관과 긴밀 협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강원도 춘천에서 원주, 그리고 강릉, 경북 울진까지 토일 이틀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동지분들의 열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해 있다. 그 다음에 저는 뭐 항상 어느 시도당을 가더라도 화합해야 한다. 조금의 이견이 있어도 정당은 조금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 음해성 이견은 이견이 아닙니다. 그건 분탕이죠. 이견과 분탕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의도적으로 때만 되면은 댓글 달고 도망가는 그러한 행태는 없어야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당에 찾아오면은 당의 사무총장도 있고 당대표도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바깥에서 음해하고 당 사무처를 자꾸 분열시키고 당 지도부를 음해하는 그런 행위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민초정당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민초정당인데 왜 자유로운 의사를 못하게 하느냐? 자유로운 의사와 음해는 다른 겁니다. 진실, 팩트에 기반되지 않은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옳은 양 적는 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비판은 수용하되 음해성, 업무는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때만 되면 그런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들은 결국 우리 공화당을 떠났고 그 떠난 사람들은 존재조차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을 함부로 음해하지 마라. 우리 공화당이 4년간 이렇게 투쟁하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애국심의 발로다, 이렇게 봅니다.
중앙당직자, 우리 공화당 중앙당직자 세 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박선아 50대죠. 우리 공화당 자문위원이고 강남 우파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이로써 중앙당의 여성위원회가 50대, 60대, 70대 공동위원장이 준비가 됐습니다. 여성위원회는 최소한으로 전국에 1000명 가까운 여성위원회의 봉사 여성들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또한 차세대 청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종교위원회에서 가톨릭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강원도 춘천의 김찬수 동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강원도당 고문이셨고 대한애국당 강원도당 창당 멤버시고 가톨릭 평신도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그렇지, 교육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최난희 선생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중등학교 음악교사로서 35년을 근무하셨고 강릉 영동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십니다. 또한 부분께서도 학교의 교장 출신이시고 애국심과 2세 젊은 청소년들의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박선아, 가톨릭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김찬수, 교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최난희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3월 27일 집회 관련해서 대구시당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비공개 회의 때는 이제 집회를 하게 되면은 수요일 날까지만 모든 집회의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혹여 집회 장소 변경이나 있으면은 48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비공개 때 대구 집회에 대한 보고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대구 집회를 어떻게 지금 당의 당대표나 지도부는 대구 집회가 새로운 우리 공화당의 투쟁 방향의 축이다. 앞으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사직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만 한 달에 2번 정도 토요 이 전력 투쟁 집회를 가지고 2번은 서명대회, 또 집회가 있는 토요일은 일요일 날이나 평일 서명대로 대체해서 하자,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10분 후에 11시 반에 비공개로 시작.